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 세계에 뿌리는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을 수여하는 노벨재단입니다. 2025년 기준 6개 부문 총 상금은 6,600만 스웨덴 크로나, 하나로 약 1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죠.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자국 스웨덴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선 죽음의 상인이 남긴 재단과 120년이 넘도록 마르지 않는 거대 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상의 막대한 재산은 다이너마이트 왕이라 불렸던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러시아에 기뢰를 납품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폭발물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강력한 액체 폭약이 있긴 했지만 너무나도 예민하고 불안정해 악마의 눈물이라 불릴 정도였는데요. 운반중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노벨의 공장에서 동생이 사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노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안전하게 운반하고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고체 폭약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867년 다이너마이트란 이름으로 특허를 낸 이 발명품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었습니다. 터널을 뚫고 광산을 개발하고 철도를 놓고 운하를 파는 등 모든 거대 토목공사의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이 특허를 기반으로 유럽과 미국 곳곳에 공장을 세우며 사업을 확장했죠. 그의 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에 투자해 거대 석유 회사를 만들었고 스웨덴의 철광회사 보포스를 인수해 대형 군수 공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가 사망할 무렵 그의 사업은 폭약, 석유, 무기 산업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개국의 90여 개의 공장과 355개의 특허를 거느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 1888년 그의 형 루드비그가 프랑스 칸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한 신문사에서 형이 아닌 자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를 내는데요. 중요한 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며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낸 것입니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는 프랑스 유력신문 르피가로에서 인류의 은인이라고는 보기 힘든 사람이 어제 칸에서 사망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노벨이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은 알려진 것보단 부드러웠지만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노벨은 말년에 자신의 유산과 명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95년 그는 죽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유언장을 남깁니다. 먼저 가족들에겐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의 94%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안전한 증권에 투자하고 그 이자는 매년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국적에 일절 차별을 두지 말라고 못 박는 한편 각 상들을 누가 선정할 것인지 그 주체까지 명확하게 지정했는데요.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 할리머니, 생리학 의학상은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문학상은 스웨덴 할리머니 맡았습니다. 특이하게도 평화상만큼은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는 5인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고 그의 친척들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기대는 충격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족의 권리를 무시한 비정상적 유언이라며 유언의 적법성과 집행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의 집행자들이 마주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유언을 둘러싼 논란은 노벨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스톡홀름의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한 것이었으니 궁정과 관료 사회에서는 국부가 국경 밖으로 새나간다는 말이 돌았죠. 당시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 역시 유언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상공인 단체에서는 그 돈으로 스웨덴의 학문과 산업을 직접 키워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평화상이 쟁점이 됐는데요.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수여했는데 당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연합관계에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소송과 정치권의 국부 유출이라는 압박 속에서 노벨의 젊은 조수이자 유언 집행자인 라그나르 솔만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각국에 있는 공장과 특허권을 정리하고 현금화 또는 주식, 채권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당국의 개입이나 친척들의 손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리의 주식, 채권 등의 서류를 마차로 수거해 은밀하게 스톡홀름으로 빼내오는 작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친척들과의 법정 싸움, 그리고 정부와 왕실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이 4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900년 기나긴 타협 끝에 오스카르 2세가 노벨재단의 정관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리고 1901년 12월 10일 노벨의 5주기 기일에 맞춰 드디어 노벨상의 첫 번째 시상식이 열립니다. 노벨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순한 상금을 넘어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해진 권위는 때때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수상자 결정이 특정 국가나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한 것이죠. 노벨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거세졌고 수상자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1936년 노벨위원회는 193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독일의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를 선정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1932년엔 나치즘을 비판, 다음해 나치 집권 후에도 반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다가 재판 없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치가 반역자로 낙인 찍은 인물에게 평화상을 주겠다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히틀러를 격분하게 만들었죠. 히틀러는 독일인의 노벨상 수락을 전면 금지했고 결국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상을 받으러 가지 못한 채 수용소에서 얻은 결핵과 학대 후유증으로 1938년 숨을 거둡니다. 비슷한 사례는 2010년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류 샤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그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결정을 내정 간섭이라며 격렬히 비판했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류 샤오보는 물론 그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출국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 10일 수상자가 앉아야 할 자리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였고 그를 위한 메달과 증서는 빈 의자 위에 올려두어야 했습니다. 류 샤오보는 이후 수감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 숨을 거둡니다. 노벨상 역사에서 정치적 문제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적지 않지만 직접 상을 받지 못하고 구금 상태에서 생을 마친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벨재단은 1년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을 120년 넘게 뿌리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자만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일까요? 노벨은 자신의 유산으로 기금을 만들면서 엄격한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안전한 증권에만 투자해 이자로 상금을 지급하란 것인데요. 여기서 당시 안전한 증권이란 국채나 담보대출을 의미했는데 절대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고 원금을 보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곧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직후 유럽은 2차례의 세계대전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폭락했고 채권 이자만으론 도저히 상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었죠. 실제로 1901년 첫 상금은 당시 스웨덴 교수의 25년치 연봉에 달하는 거액이었지만 1940년엔 상금의 실질 가치가 30% 정도로 추락했죠. 재단은 스웨덴 정부를 설득해 1946년엔 법적으로 소득세 면제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1953년 법 개정으로 주식 투자를 허용받으며 자산 다변화로 점차 실질 상금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이자가 아닌 총수익에서 상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재단 자산의 절반 이상은 글로벌 주식에 투자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100억 원이라고 계산했던 이 총상금에는 사실 가짜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상으로 알려진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엄밀히 말하면 노벨상이 아닙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상은 노벨상보다 70년 가까이 늦은 1968년 스웨덴 국립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기념해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이라는 긴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의 상금은 노벨상과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상금이 노벨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국립은행이 매년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친척들의 소송과 왕실의 반대라는 거센 압박을 뚫고 탄생한 노벨상. 안전한 증권에 투자하라는 유언에 갇혀 한때 재단의 운영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언의 문자가 아닌 정신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다각화하는 과감한 변신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노벨상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었죠. 결국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벨상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에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라는 한 사람의 유언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은 과연 200년, 300년 뒤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